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르나요? 따뜻함? 편안함?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부담감?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가족은 무조건 아끼고 이해하고 지켜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고 가장 많이 오해하고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서 더 괴롭다.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낯선 사람의 말은 흘려버릴 수 있는데 가족의 한마디는 가슴에 박혀서 몇 년을 갑니다. 친구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는데 가족의 작은 행동은 평생 원망으로 남기도 합니다. 차라리 남이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돈 문제로 얼굴이 붉어지고 말 한마디로 마음이 무너지고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희생만 요구받고 심지어 아무 말도 안 하는 침묵 속에서도 상처를 받죠. 그런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가족이 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할까? 이게 정말 정상일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걸까? 하지만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참아야지. 가족은 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속으로만 삼킵니다. 오열 대신 미소로 버티고 분노 대신 침묵으로 견디며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감정을 쌓아둡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가족은 어느 순간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되고 위로가 아니라 압박이 되며 심지어 원수처럼 느껴지는 순간까지 찾아옵니다. 단 한 번도 가족에게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하지 못한 진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가족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며 관계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지, 당신의 삶, 당신의 자존감,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평생 말하지 못했던 가족의 진실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저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세요. 돈 문제로 갈등이 불거질 때 첫 번째 순간입니다. 가족끼리 돈 이야기가 나올 때 이만큼 관계가 급속도로 무너지는 순간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께 급하게 필요하다는 말에 큰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갚을 이야기는 없었어요. 차마 말을 꺼내지도 못했죠. 그런데 얼마 후 부모님이 여행을 다녀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가족끼리 돈이 오가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 안에는 기대가 있고 의무가 있고 사랑의 증명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건 참 이상한 겁니다. 그 자체로는 그저 숫자일 뿐인데 가족 사이에 들어오는 순간 감정의 무게가 실립니다. 10만 원이 10만 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나는 너를 이만큼 생각한다는 메시지가 담기고 너는 나를 얼마나 생각하니? 라는 물음이 숨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생각합니다. 가족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근데 왜 고마워하지 않지? 돈을 빌린 사람은 생각합니다. 가족인데 뭐 이런 것까지 따지나. 나도 형편이 어려운데. 이 엇갈림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자라납니다. 내가 준 건 사랑이었는데 돌아온 건 당연함이었구나. 내가 받은 건 도움이었는데 요구하는 건 감사였구나. 가장 슬픈 건 이 상처가 돈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랑의 문제로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통해 사랑을 증명하려 하고 돈을 통해 사랑을 측정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는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사랑은 셈이 아닌데 말이에요. 비교하거나 무시당할 때 두 번째 순간입니다. 내 형은 벌써 결혼도 했는데 넌 언제 할 거야? 동생은 공부도 잘하더라. 넌 뭐하니? 비교. 이만큼 가족을 원수로 만드는 말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형제와 비교당하며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형 좀 본받아라. 이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란 그는 어느 순간부터 형을 미워하게 되었답니다. 형 잘못이 아닌 걸 알면서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자기 자신도 미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가 왜 이렇게 아픈지 아세요? 비교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아. 다른 사람처럼 되어야 해. 이게 비교가 전하는 메시지예요. 당신의 모든 노력, 당신의 모든 가치, 당신의 모든 존재가 부족하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상처만 주는 게 아닙니다. 비교는 두 가지를 파괴합니다. 하나는 형제자매 간의 관계. 본래 함께 자라며 의지해야 할 사람이 경쟁자가 되어버립니다. 같은 편이어야 할 사람이 넘어야 할 벽이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할까?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아마 그저 동기부여를 주고 싶었을 거예요. 너도 잘할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요. 어쩌면 그들도 그렇게 자랐을 겁니다. 비교당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남는 법을 배웠겠죠. 하지만 비교당하는 사람이 듣는 건 이겁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그대로는 안 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 그보다 아픈 게 있을까요? 그래서 비교당한 사람은 평생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아무리 증명해도 그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건 증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인정이었으니까요.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만 쌓일 때 세 번째 순간입니다. 넌 왜 항상 그런 식이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이 대화 익숙하시죠? 회사에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던 어떤 이가 부모님께 요즘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그래도 다닐 수 있는 게 어디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힘든 걸 너무 몰라였습니다. 그날 그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이 부모님이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 부모님은 자신이 살아온 시대의 지혜로 자식을 강하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은 원래 힘든 거야. 그걸 견뎌야 해. 이게 그들이 배운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듣는 사람이 원했던 건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들겠다 한마디였어요. 내 마음을 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던 거예요. 가족끼리 이야기가 안 통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하는 거죠. 한 사람은 위로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은 해결책을 줍니다. 한 사람은 공감을 원하는데 다른 사람은 훈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들어주길 원하는데 다른 사람은 가르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엇갈림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하는구나.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말문을 닫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이해 못해. 그리고 침묵 속에서 오해는 더 깊어집니다. 말하지 않으니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으니 상상으로 채워지고, 상상은 대부분 나쁜 방향으로 흐릅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말하지 않으면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말하면 상처받습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가족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희생만 요구받을 때 네 번째 순간입니다.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언니니까 참아야지. 희생.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장남으로 태어나 동생들 학비를 보태고 결혼 자금을 돕고 부모님 병원비를 책임진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꿈은 하나둘씩 접어야 했죠. 40대가 된 지금 그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아봤지?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내준 사람의 마음 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그게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해서 주는 것, 내가 기꺼이 내어주는 것, 그게 진짜 희생이에요. 하지만 가족 안에서의 희생은 대부분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역할입니다. 내가 해야 해 당연히 그래야지라는 말 속에서 선택권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슬픈 건 그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장남이니까 당연하지. 언니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부모니까 희생하는 거지. 당연함 속에서 감사는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사랑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희생한 사람은 묻게 됩니다. 나는 언제 사랑받죠? 나는 언제 보살핌을 받죠? 나는 언제 나로 살아봐요? 가족 안에서 자신의 역할만 있고 자신의 존재는 없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기능이 되어버립니다. 돈을 주는 기능, 돌보는 기능, 책임지는 기능, 그리고 기능은 고장나면 버려집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관심도 없어지죠. 이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줄 게 없으면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계속 줍니다. 자신이 텅 비어가는데도 계속 퍼줍니다.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하다고 말해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상처 주는 침묵. 다섯 번째 순간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아픕니다. 가족끼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됩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알겠지.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요. 어떤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10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요. 식사 자리에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이 필요한 순간에도 어머니를 통해 전달했죠. 처음엔 작은 다툼이었습니다. 아들의 진로 문제로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아버지는 안정적인 길을 원했고 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날의 대화는 고함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둘은 침묵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했어요. 내가 먼저 말을 걸면 내가 지는 거야. 아들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과하기 전엔 말 안 할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5년, 침묵은 평화가 아닙니다. 침묵은 얼어붙은 전쟁입니다. 말하지 않는 동안에도 마음속에서는 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왜 먼저 말을 안 하지? 내가 그렇게 틀렸나? 저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침묵 속에서 오해는 진실이 됩니다. 상상은 사실이 되고 추측은 확신이 됩니다. 침묵의 가장 무서운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두꺼워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얇은 얼음이었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얼음이 얹히면서 깨트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말을 걸면 이상하지 않을까?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다른 세계에 삽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더 깊어지는 침묵.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더 아픈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혼자가 아닌데도 외로운 겁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침묵은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침묵은 관계를 서서히 죽이는 겁니다. 왜 가족이 원수처럼 느껴지는가? 자, 여기까지 5가지 순간을 함께 봤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왜 가족이 원수처럼 느껴질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혈연이 사랑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사랑할 거라고.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할 거라고. 가족이니까 당연히 용서할 거라고. 하지만 그 당연함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당연한 사랑이 어디 있나요?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노력입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은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친구는 우리가 선택합니다.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싫으면 안 만나면 됩니다. 상처받으면 거리를 둘 수 있고, 좋으면 더 가까워질 수 있죠. 하지만 가족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정해진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차피 가족인데 뭐. 그런데 바로 이 당연함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역할로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 자매. 역할에는 기대가 따릅니다. 아버지는 강해야 해. 어머니는 희생해야 해. 장남은 책임져야 해. 딸은 순종해야 해. 그런데 사람은 역할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 자체로 복잡하고 불완전하고 약하고 아픈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역할로만 보는 순간 진짜 그 사람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의 두려움, 어머니의 외로움, 형제의 질투, 자매의 슬픔. 그 감정들은 보이지 않고 오직 내가 해야 할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안에는 또 하나의 무게가 있습니다. 바로 의무입니다.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의무는 사랑을 죽입니다. 의무로 하는 일에는 진심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의무로 받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선물은 주고 싶어서 주는 겁니다. 억지로 주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세금이에요. 우리가 가족을 원수처럼 느끼는 이유는 사랑이 의무가 되고 관계가 역할이 되고 기대가 실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압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상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가족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말은 더 깊이 꽂힙니다. 친구가 너 이런 면 별로야라고 하면 흘려들을 수 있어요. 내가 뭘 알아 하고 넘길 수 있죠. 하지만 가족이 같은 말을 하면 그건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내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정말 내가 그런가 보다. 그래서 가족의 상처는 더 깊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참고 견뎌야 할까요? 둘 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관점의 전환입니다. 첫 번째, 거리두기의 지혜입니다. 거리두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가족한테 거리를 둔다고? 그게 말이 돼? 하지만 들어보세요. 거리두기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을 바짝 붙이고 있으면 상대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조금 떨어져야 상대가 보입니다. 거리두기는 상대를 온전히 보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한 공간이기도 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상대의 감정에 휩쓸립니다.
상대가 화나면 나도 화나고 상대가 슬프면 나도 슬픈 거예요. 하지만 조금 떨어지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감정이고 저건 저 사람의 감정이구나.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둘 수도 있어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의 문제야라고 구분하는 것도 거리두기입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두 번째, 역할로 보지 않고 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20대에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고, 좋아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친구도 있었고, 웃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되면서 그 모든 게 뒤로 밀렸을지도 몰라요. 그분도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상처받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약한 순간도 많았을 거예요. 자신이 없었던 순간도 있었을 거고 후회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자기 나름의 아픔이 있고 자기 나름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역할의 렌즈를 벗고 인간의 눈으로 보는 순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저 사람도 힘들었구나. 아, 저 사람도 최선을 다했구나. 아, 저 사람도 그냥 사람이구나. 이해가 곧 용서는 아닙니다.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는 분노를 조금 누그러뜨립니다. 원망을 조금 줄여줍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조금씩 바꿔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야 한다는 생각. 그건 독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평생 좋은 딸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기대에 부응하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인생을 산 거였구나. 이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당신에게는 건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라는 게 벽을 쌓는 게 아니에요. 경계는 선을 긋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건 넘으면 안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만 해줄 수 있어. 이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나도 내 삶이 있어.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생존입니다. 이건 자기 보호입니다. 죄책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가족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차가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들어보세요.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가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숨을 쉬어야 해요. 당신이 먼저 온전해야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도 소중해. 나도 존중받아야 해.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이게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이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딸이나 아들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형제자매이기 전에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자기 자신입니다. 그 순서를 잊지 마세요. 먼저 나를 지키고 그 다음에 관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작은 변화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대화의 방식을 바꿔보세요. 넌 왜 항상 그래?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방어적이 됩니다. 공격받는다고 느끼니까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느껴. 엄마가 그런 말을 하면 나는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슬퍼요. 아빠가 조언을 하면 나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비난하지 말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방어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들을 준비가 되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특히 평생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요.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대화를 바꿉니다. 두 번째, 작은 것이라도 인정해 주세요. 엄마, 오늘 밥 맛있었어요. 아빠,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언니 고마워. 인정은 관계의 기름입니다. 삐걱거리던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보통 잘못된 것만 지적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만 하죠. 하지만 잘한 것도 말해줘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 일리가 있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한마디가 관계를 조금씩 녹입니다. 세 번째,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세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100% 공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저러지? 대신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거야 대신 저 사람도 힘든 게 있겠지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상대를 변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상대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은, 실수하는, 때로는 상처 주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요. 네 번째, 용서를 강요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인데 용서해야지. 부모님인데 이해해야지. 하지만 용서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겁니다. 상처가 너무 깊으면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그 상처의 무게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천천히 가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관계는 조금씩 회복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마법처럼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어느새 조금 가까워져 있을 겁니다. 어느새 조금 편해져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가족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드라마 속 가족처럼 따뜻하지 않아도, 영화 속 가족처럼 화목하지 않아도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가족도 사람입니다.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당신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상해서도 아니고요. 그건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당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든 관계 속에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별책룸이었습니다.